요즘에 우리가 대기업을 지원할 때에도 일반 사기업을 지원할 때에도 좀만 넓게 보자로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좁은 시야에서 보다 보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한 곳에만 가 있다 보니까 너무 취업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기간을 최대한 많이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공통적인 어떤 역량은 취득할 것은 반드시 취득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공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채용 정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김정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가 필기 시험에 대해서 알려드린 건 아니지만 좀 취업을 준비하는 어떤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마 여기는 저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 강의를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기업을 가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여러분들 또 공기업이 생각보다 나랑 좀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러면 나는 좀 사기업 쪽도 방향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의 이해를 말을 할 때 보게 되면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작년에 뽑았던 신규 채용 인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신규 채용 인원이 아마 언론에서 최초로 발표 났었을 때는 2018년도 당시에 아마 한 23,000명 내외 정도로 좀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취업이 어렵죠. 많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런 채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좀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23,0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28,000명 뽑겠다라고 했었는데 또 작년 말에 갔더니만 32,000명까지 갔는데 또 최근에 조사를 했더니만 32,000명보다 다시 또 1,900명 정도가 좀 더 증원돼서 생각보다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제가 한 10년 동안 채용 트렌드 관련된 강의를 하다 보면은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매년 한 10%씩 어쨌든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최근에 공공기관은 좀 실업률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 부분에 좀 뛰어들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기업을 쓸 때도 항상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특정 기업에만 몰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삼성, 뭐 SK 같은 회사에 막 쓰고 그 다음부터는 일반적인 어떤 회사 내가 잘 이름을 못 들어봤다 하게 되면 잘 지원하지 않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한데 공공기관도 똑같다. 제가 이 표현을 일부러 공기업이라고 하지 않고 공공기관이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지원하는 걸 보게 되면 어디를 많이 지원하냐면 공기업에 지원합니다. 공기업. 근데 공공기관과 또 공공기관의 큰 카테고리 안에 공기업이 있는 건데 우리가 너무 쏠림이 공기업에 많이 쏠려 있고 준정부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공기업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 몇 군데를 빼고는 또 지원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숫자를 보게 되면 어디서 가장 많이 뽑고 있죠? 기타 공공기관에서 가장 많이 뽑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여기에 많이 쏠려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내 전공 분야가 너무 특수해서 어떤 특수한 공공기관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일하는 일에 있어서 약간 본질을 보자라면 비슷비슷한 일을 하거든요. 뭐 내가 만약에 사무행정이다. 아니면 내가 뭐 기계면 기계직이다, 정기직이다 관련된 분야에 어차피 일을 하게 되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어디 공기업이 목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디 공기업이 목표다라는 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너무
스스로를 제한돼 버리게 되면은 경쟁은 심한데 그럼 본인이 취업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 공공기관이 놀랍게도 14,856명을 뽑았다. 근데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수천 명의 지원자들 만나다 보면은 여기에 지원하는 경우는 굉장히 극소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넓게 보자. 요즘에 우리가 대기업을 지원할 때에도 일반 사기업을 지원할 때에도 좀만 넓게 보자로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좁은 시야에서 보다 보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한 곳에만 가 있다 보니까 너무 취업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도 좀 이런 부분들 혹은 준정부 기관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기관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제가 체크해 드렸습니다.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차후에 한 번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죠. 준정부 기관 분류에는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그 다음에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특히 기타 공공에서 많은 사람들을 뽑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여기는 올해 2019년 1분기 관점에서 보자라면은 공기업 전체에서 뽑은 인원은 763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기업은 근데 기타 공공기관에서 몇 명을 뽑았냐면 4,671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 뽑는 인원은 여기서 많이 뽑혀지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때는 그것이 굉장히 두드러졌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수를 보게 되면 339개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기타 공공기관을 제가 주목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10개의 기타 공공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업의 정의를 잠깐만 내려보자라면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 수입원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다. 그래서 시장형 공기업에는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 등이 대표적인 공공기관인데요.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류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나중에 한 번쯤 혹시라도 면접을 또 가실 때 한 번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물어보는 데가 좀 있거든요.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한 공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위험한 건 뭐냐면 공공기관을 왜 지원을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좀 더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직업의 안정성을 좀 더 갖추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사기업에서 너무 서류가 통과되지 않다 보니 너무 화가 난다 해가지고 공기업으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있다는 것도 고민하셔야 되겠죠. 사실은 공공기관은 이 서류 전형에 대한 부분에서 필요 자격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어지간한 좀 큰 기업들은 서류 적부, 그냥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최소한의 성의와 회사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필요 자격을 갖추었을 때에는 서류가 다 통과되다 보니까 그 맛에 또 여기로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류 떨어질 때 또 떨어지기 때문에 좀 고민은 해보셔야 된다. 그 서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쵸, 좀 서류가 많이 떨어지지만 또 비교적 또 인적성에서 또 많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린 사기업은 폭이 넓은 거죠. 뭐 대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강소기업도 있고 외국계 기업도 있기 때문에 뭐 필기 전형이 없는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좀만 눈높이를 낮추게 되면 사실은 서류가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데 내가 지나치게 너무 특정 기업에 지원했을 때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필기 전형을 보게 되면은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시험 두 가지를 본다. 직업기초 능력 시험이라는 거는 약간 우리가 행정고시에서 보고 있는 피셋의 유형과 조금 유사성이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의 인적성과도 약간 유사성이 있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가끔씩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봅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뭐 사기업도 같이 준비할 거냐, 공기업만 지원할 거냐. 근데 또 제 주변에 보게 되면은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 보다 보면은
네, 사기업도 지원하고 공공기관도 같이 면접이 두 가지 잡힌 친구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동시다발적으로 이것이 수행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시험이라는 걸 보게 되면 어떤 회사는 직업 기초 능력 시험만 보는 곳이 있고요. 굉장히 수월하죠. 그리고 어떤 곳은 직업 기초 능력 시험 플러스 직무 수행 능력 시험 보다 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전공 혹은 거기에 또 좀 힘든 기간 같은 경우는 논술이나 뭐 상식 플러스 알파 돼서 더 추가되기도 하지만 만약에 내가 직업기초 능력 시험 중심으로만 나는 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사기업과도 좀 약간 더 연계해서 지원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보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사기업에서 인적성에서 충분히 합격할 만한 정도 사람이라면 여기에서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요구하는 시험이 있는 기업은 여러분 두 가지 같이 준비하기에는 약간의 시간적으로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수월한 거죠. 네,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뭐 2대1, 3대1 정도 수준, 그다음에 뭐 최종 면접에서는 뭐 1.2대1 정도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고서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다만 요즘 공공기관 면접이 좀 쉬워지고 있습니까? 어려워질까요? 좀 제가 볼 때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공기관에서는 요즘에 외부 면접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 면접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현업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면접을 보라고 하게 되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 약간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요즘에는 외부 면접관들의 면접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저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외부 면접을 본다고 한다면 외부 면접관으로서 면접을 평가하게 된다면 조금 더 질문을 더 날카롭게 던지려고 하겠죠. 이런 질문을 많이 안 던질 겁니다. 일 힘든데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불필요한 질문은 던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스마트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짜 외부 면접관이 이제 면접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일을 잘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 하게 되면 무엇을 물어보겠습니까?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경험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면접 경쟁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대체로 좀 어떻다? 면접의 난이도는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기업은 뭐 면접 그쵸 여전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뭐 심하면 10배수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서류 통과하기도 힘든데 면접에서 10대1 혹은 7대1, 5대1 경쟁률을 뚫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공기업을 갈까 사기업을 갈까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필기 시험에 잘할 자신이 있냐, 사실 이것과 좀 많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껴두고 이 두 가지만을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같고요. 이거에 자신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 자격증과 기사 자격증을 확보하고 있는 지원자. 우리가 보통은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 자격증들이 좀 있죠. 어떤 것들이 있죠? 다 아시다시피 커말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사라든지 토익 정도는 이 세 가지는 가장 필수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우리 공대생 같은 경우에는 기사 자격증이 딸려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요 채용 공고문에 대한 이해를 좀 같이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채용 공고문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 나는 채용 공고문을 좀 많이 보셨던 분 있으십니까? 나는 입사 지원을 실제로 많이 해봤다거나 채용 공고문을 좀 이렇게 심도 있게 봤다. 채용 공고문을 저는 심도 있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공고문을 보게 되면은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부합하는 곳이 어디가 있는가 여러분들 좀 더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전망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공공기관 중에서도 제일 많이 뽑는 데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네, 코레일이 가장 많이 뽑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그래서 남북 철도 사업 등 약간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이런 철도 관련된 분야의 어떤 공공기관 잘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네,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또 돈을 벌어야 되는 내수 경제를 살려야 되는 네,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하나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있죠.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경쟁률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곳 중에 하나이고 면접도 굉장히 좀 까다롭게 영어 면접 자체가 매우 까다롭게 보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좀 봤던 친구들 보게 되면은 이 면접 대상자들을 보게 되면 공대생들은 토익 한 800점 이상 정도 되는 친구들도 그냥 800 초반이어도 면접을 많이 가고 있었고요. 근데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무, 행정이나 이런 쪽 계통 지원하시는 분들은 토익 만점자들도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 네, 한 번쯤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따지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것저것 따지는 게 없고 시험으로 승부를 네, 당연히 면접도 잘 보셔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그 시험의 난이도도 가장 어렵다라고 할 정도의 회사가 바로 금융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은 이런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고스펙자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도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에 그렇게 강점이 있는 거 아니다 하게 되면은 전 너무 여기에 하기보다는 좀 다른 쪽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인프라를 많이 확대해야 되겠죠. 인프라를 확대하면 돈도 쓰고 인프라도 확대하고 이것이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도로공사, 뭐 이런 데서 사람을 많이 뽑고 있고 또 뭐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어떤 이슈들이 많이 한국전력이든 어디든 많이 있는 이슈들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보게 되면은 영어를 보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이 인프라나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을 지금 국내에서는 뭔가 좀 적자가 난다거나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엄청난 인프라를 해외에 많이 소개하고 해외에서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는 영어 능력을 좀 보는 경우들이 있다. 그 회사가 토익 점수가 700점을 요구한다고 해서 영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어떤 파트에서 영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곳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가스공사 같은 데 보게 되면 과거의 신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블라인드 채용 이전에 보게 되면 항상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토익 990점은 돼야 된다라는 어떤 설들이 많이 있었을 정도로 영어를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또 막상 지금 현재는 보게 되면 토익 점수 700점 이상만 되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거보다 영어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조건을 잡았다는 것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도 실제로 그런 에너지 같은 어떤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외랑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능력을 실제로 많이 보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블라인드 채용 이력서에 대해서 잠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력서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겠는데요. 이력서에는 이것저것 따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약간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회사는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지역 인재 응시자 이런 부분이 내가 지역 인재라는 건 다 뭐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내가 그 지역 출신자는 아닙니다. 지역 출신자는 아니고 그 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죠. 내가 만약에 뭐 부산에서 대학을 나왔다. 서울 사람이지만 내가 부산에서 대학을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부산 지역 인재가 됩니다. 하지만 나는 고등학교를 부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학을 서울에서 왔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지역 인재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요즘에 약간 이런 논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까지 와가지고 공부를 해갖고 다시 그 지역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좀 불리익이 아니냐, 역차별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또 이야기들이 많아서 뭐 몇 년 사이에 이것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물어보는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죠? 학교 교육과 직업 훈련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요즘은 전공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공도 블라인드에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가끔씩은 그런 걸 잘 쓰지 않습니다. 제가 뭐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이런 표현보다는 전자와 관련된 과목들을 수강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근데 뭐 쓰는 경우들도 좀 있고 써가지고 뭐 불합격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좀 어떤 경우는 이게 되게 애매한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전자와 관련된 지식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뭐 말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원을 나왔는데 뭐 석사를 하면서라기 이런 표현들을 또 잘 안 쓰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냥 관련된 분야를 연구를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간접적으로 쓰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학교 교육은 내가 그 분야 내가 전기과 나왔는데 한국전력을 썼다. 학교 교육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네. 근데 내가 예를 들자면 작곡을 전공했다. 작곡을 전공했는데 내가 사무행정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 학교 교육 쓰기가 되게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학교 재학 중이라면 교양 수업을 약간 비즈니스라든지 혹은 심리학이라든지 뭐 이런 걸 들으면 적절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인간관계론 같은 걸 뭐 쓸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아니면 필요하다면 마케팅이나 회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내가 이미 졸업을 하고 딱히 지금 보여줄 게 없었을 때는 직업훈련이라는 어떤 직업훈련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교육을 수료받을 수 있는 단체에서 한번 공부를 하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사항은 그쵸 여러분들 열심히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급, 3급 어설프게 따지 마시고 전부 다 1급 자격증으로 대동단결하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경험이나 우리가 경력사항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발생합니다. 제가 가끔씩은 어떤 데서는 이게 계속 추가가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경력사항이나 경험사항 계속 추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험사항은 한 10가지 정도를 쓰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좀 있습니다. 경험사항을 10가지 정도. 근데 가끔씩은 그게 와 되게 활동을 많이 했네. 보기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준비했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걸 되게 많이 써가지고 뭔가 내가 경험이 많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만 면접관은 어떤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까요? 왜 이렇게 다 기간이 짧냐라는 어떤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말고 어디 무슨 활동, 어디 동아리 이런 게 활동이 있는데 동아리가 다 6개월 다 끊어져 있다거나 1년을 다 끊어져 있다거나 하게 되면 이게 요즘은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딱 기간 내에 끝나는 것이다 했는데 과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40대 이상의 어떤 혹은 50대 이상의 면접을 보실 때에는 동아리는 보통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하는 것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친구들 보게 되면 동아리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러면 뭔가 무엇이 없어 보인다?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본인이 이 조직을 위해서 기여한 것이 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쓰실 때 많이 쓰면 좋을 수도 있지만 많이 쓴 것으로 인해서 내가 파생될 수 있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의 소지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력사항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력사항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내가 페이를 받은 것. 보통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4대 보험에 들어서 본인이 그 일을 수행했냐. 보통 인턴십, 계약직 아니면 어떤 근로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셨다면 그건 경력사항에 기입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동아리라든지 팀 프로젝트라든지 어디 학회, 뭐 봉사활동 이런 단체들에 대한 경험들은 여러분들이 경험사항에 들어간다. 자소와 면접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콕 집어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업무 능력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뭐냐면 평가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류 자체가 평가의 자료가 되기도 하지만 면접을 위한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업을 지원했었을 때에는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된다? 직업기초 능력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직업기초 능력이 몇 가지가 있죠? 10가지가 있죠. 그래서 직업기초 능력의 세부 사항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에는 어떠한 하위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하위 능력에는 예를 들면 대인관계 능력 밑에 뭐가 있죠?
네, 리더십 능력이 있고 팀워크가 있고 그다음에 그 갈등 조정 능력이 있습니다. 갈등 조정 능력에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것들이 옆에 나와 있어요. 네. 상대방의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그 배려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업기초 능력에서 요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아셔야 됩니다. 이 정의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갈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문제 해결 능력으로 끝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갈등 해결 능력은 큰 범주가 어디에 있다고요?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 대인관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범주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 그냥 우리가 무작정 시험 문제만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면접과 자기소개서를 위해서라도 네, 이것을 직업기초 능력에 대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요즘에 면접을 좀 보게 되면 역량 구조화 면접. 네. 면접이 물론 어떤 기간마다는 너무 많은 사람을 뽑을 때에는 아주 짧게 보는 것도 있죠. 코레일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분 정도로 딱 시간을 봅니다. 상황 면접 몇 분, 인성 면접 몇 분, 딱딱딱 시간이 나서 딱 10분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어떠한 기관에서는 한 명 앉혀놓고 이 사람이 20분, 30분 동안 어떤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계속 꼬치꼬치 캐물어 가면서 물어보는 구조화된 어떤 질문. 구조화된 질문은 보통 어떤 것을 말합니까?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왜 본인한테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었습니까? 그 힘든 어떤 경험 중에서 본인은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왜 그렇게 당신은 행동을 하신 겁니까? 다시 돌아간다면 또 그렇게 행동을 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지 혹은 이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본인의 노력의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네, 이렇게 자꾸 파고든다. 그래서 이런 역량 질문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가급적임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건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서류를 쓸 때도 거짓말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 면접을 할 때도 거짓말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대체로 티가 난다. 그리고 우리가 면접관 교육을 저는 공공기관에서 면접관 교육을 들어갈 때도 있었는데 하다 보면은 점수 배치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0점, 빵점이 누구냐?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이 티가 난다. 1점, 동문서답하는 사람. 질문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다. 2점까지도 사실은 불합격 정도의 어떤 수준인데 이야기는 잘 통하고 질문도 이해하고 있으나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경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팀워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가장 어려웠던 경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별로 와닿지가 않았을 때 별로 와닿지가 않고 그 정도는 누구나 겪을 법한 경험을 본인이 힘들다, 본인의 도전이었다, 본인의 리더십이었다 말하게 되면은 공감이 안 가게 되면 그냥 2점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3점이란 건 무엇입니까? 내 이야기에서 내 경험 가운데 공감을 주었었을 때. 그래서 제가 그 지원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경험을 지금이라도 쌓아야 된다.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경험을 쌓을 때는 항상 적극적이어야 된다. 적극적이어야 되고 좀 리더십 있게 행동해야 되고 주도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이 조직에서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할 때 혹은 고객을 대할 때 역지사지의 어떤 자세를 갖고 일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제가 지금 말한 이 키워드에 준해서 일을 해본 경험을 갖게 되면은 사실은 어지간한 면접을 통과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상황 면접이라든지 발표, 토론, 창의성 면접 등 다양한 어떤 면접 형태 유형들이 계속 생겨 나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필기시험만으로는 또 점점 어려워지는 경향도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어떤 기관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매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되게 중요하냐면 일단 내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어떤 기관들, 과거의 채용 정보 다 찾아볼 수가 있고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필수 자격 조건이 뭐냐. 필수 자격 조건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을 준비하신다라면 보통 필수 자격이 아까 얘기했죠.
뭐였죠? 커말 1급, 2급 따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도 다 점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국사 1급.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영어는 어느 정도면 좀 될까요? 어떤 사람은 700점이다, 750점이다 얘기하는데 저는 좀 다양성을 봤었을 때 850점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게 제가 공공기관에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점수가 좀 높으면은 면접 볼 때 유리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진을 하거나 이랬을 때 회사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넘게 되면 넘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그래도 우리 회사에 올 자격이 있다라고 면접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토익 점수를 보고. 그래서 그게 보통은 가장 한국전력 같은 데는 만점이 850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국제적 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어지간하면 850점을 만점으로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여력이 된다면 토익 점수는 850점. 하지만 나는 지금 여러 가지 나이와 공백과 여러 가지 영어 능력과 이걸 종합해서 봤었을 때 이건 시간 낭비가 될 거다라고 생각된다면 네, 토익 점수는 지금에 있는 곳에서 멈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산점을 받는 우대 역량이 무엇인지 꼭 한 번쯤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데서는 뭐가 특이사항이냐면 중소기업에서 인턴 3개월 하게 되면은 굉장히 여기서 가산점을 받습니다. 이런 것도 잘 내가 혹시라도 중소기업에서 인턴한 적이 있었던 대기업은 또 허용이 안 됩니다. 대체로 좀 보게 되면은 좀 직장이 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면 곳일수록 그리고 좀 약간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체로 직업 직무 수행 능력 시험을 좀 많이 보는 경향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인원을 굉장히 많이 뽑는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한국전력이라든지 코레일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여기에서만 뽑는 인원이 벌써 아까 우리 전체 공기업에서 몇 명 뽑았었죠? 작년에 9천여 명 정도 됐어요. 9천여 명. 근데 아마 이 세 기관에서 뽑은 인원이 아마 4천여 명이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전공시험을 보는 곳이 전체적으로 보자라면 9천여 명 중에서 제가 볼 때 많으면 한 5천 명 정도 수준에 이르고요. 나머지 거의 절반 이상은 사실은 직업기초 능력 중심으로 본다. 근데 직업기초 능력 시험은 내가 무슨 딸딸딸 외우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험의 형태의 유형을 파악하신 다음에 이 시험에서 어느 정도 내가 이해하고 있고 꾸준한 감각만 유지하고 있다면 전 사기업과도 지원한 곳 한번 병행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저의 희망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여기 보게 되면 청년 인턴에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있다. 청년 인턴. 청년 인턴이라는 것은 당사만 인정해 주는 것도 있지만 타사 인턴도 인정해 주는 것도 있다는 것도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국조폐공사나 이런 데 같은 데 또 보게 되면은 없습니다. 직업기초능력시험만 본다. 그런데 그래서 직업기초능력시험에 난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수월할 수 있는데요. 필기시험이 없는 대표적인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에는 공공기관에는 이런 데가 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데 근로복지공단 전산직만 없고 다만 다른 어떤 사무행정은 또 봅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수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물론 이런 데에서 전공이 무시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볼까요? 이런 데서는 전공을 PT 면접이라든지 한국전력 같은 데서는 1차 면접이 기사 수준에 준하는 전공 면접을 봅니다. 근데 문과생들은 딱히 근데 전공 면접을 볼 수가 없어요. 문과생들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전공 면접이라고 해봤자 결론적으로 그 회사와 관련된 것들 홈페이지를 열심히 보시고 신문을 열심히 보시고 그 회사 이슈를 열심히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마무리를 드리자면 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기간을 최대한 많이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공통적인 어떤 역량은 취득할 것은 반드시 취득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